자, 이번 시간에는요, FAT 1급 제77회 지난 시간에 실무 이론 문제, 재무회계 문제 7문제와 부가가치세 3문제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 수행 문제, 실기 문제죠. 실기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를 내리고, 자, 77회 FAT 1급 실무 수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무 수행평가에서, 자, 우선 요 문제 풀기 전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다운을 받으셨다면 여기 기출문제 다운받은 거에서 실무 프로그램 FAT 1급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요즘 다 그 CBT 컴퓨터로 직접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시기 때문에 연습할 때도 화면에다가 문제지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하고 같이 띄워놓고서는 시험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설치. 그래서 활용하는 거 지금 연습하는 단계부터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험 보는 분들 보니까 좀 많이 화면이 좁고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종종 하세요. 불편하죠, 사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시험을 본다고 하니 뭐 그대로 따라서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는. 자, 제가 편의상 여기 감독관 확인번호 있잖아요. 여기 써놨는데 BTE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BTE 하고 시작 눌러볼게요. 자, 그럼 FAT 1급 응시 종목 등급 나와 있죠. 여기서 요 화면도 보면서 여기 문제지도 이렇게 봐가면서 문제를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전체 화면 나타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야지 되나? 불편해요. 저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가. 자, 하나씩 보면서 해볼게요. 보통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기하실 때는 이 회사가 무엇을 다루는 회사인지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회사 운동화자 되어 있죠. 운동용품을 도소매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로 이 정도는 알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실무수행 1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1번 문항이 실무수행 1번의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거래처가 아니라 우리 회사죠. 회사 등록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운동하자는 대표자가 변경됐네요. 역삼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항이죠, 이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서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시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회사에서도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여기 세무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서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실무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발생해요. 자, 수행과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달래요. 수행과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 청구해서 대표자가 바뀌었으니 대표자 이름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해달래요. 이것도 입력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업종 코드 등록을 해보라고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실기에서 프로그램에서 회사 등록 클릭하셔야겠죠.
자, 운동하자 우리 지금 회사이고요. 여기서 지금 대표자명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입력해야지 돼요? 여기 대표자명은 김진선. 그래서 김진선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해 달라고 했으니까 770202. 그다음에 2045769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이분은 여자분이신가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업종 코드 등록하라 그랬죠. 업종 코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코드 번호 알려줬으니까 523931 띵 치게 되면은 업종 코드 도매 및 소매업 이렇게 딱 업체가 뜨죠. 사실 이건 좀 진화 과정이 있긴 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는 업태나 종목을 여기다 직접 여기 업태라든지 종목을 직접 입력해 달라는 그런 시험 문제가 주로 돼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고 코드만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 반영되게끔 저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사용하는 실무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종 코드를 찾아서 입력하도록. 그걸 우리 연습하는 거죠. 실무에서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한 대로 여기 이름이 안 나왔죠? 김진선 이렇게 뭐 다시 해놓으면 되겠고요. 그럼 첫 번째 요구사항 문제는 다 끝났어요. 두 번째 넘어가 봐야겠죠.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을 해주세요. 그랬네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전체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미지급금 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계정 과목 미지급금을 찾으셔야지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지금 미지급금이라는 총 금액,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1,200만 원인데 이 1,200만 원을 어느 거래처에다가 얼마씩 줘야 되는지 그게 세팅이 아직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미지급 명세서 거래처가 세 군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거래처의 미지급금 얼마, 회계부분 여기에 얼마, 그 다음에 우리 카드에 얼마, 요거를 등록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F2를 눌러서 거래처를 찾으셔야겠죠. 여기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눌렀더니 회계 코드가 나왔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 주셔서 전체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F2를 누르시게 되면 거래처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보면 대전 광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전 광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더블 클릭 또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금액은 280만 원. 두 번째 여기 회계법인 참기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법인 참기를 하나밖에 없을 것 같으네요. 여기 이번에는 확인 눌러볼게요. 똑같이 들어가죠. 금액은 3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카드 F2 눌러서 우리 카드 엔터 쳐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620만 원. 그러면 여기 차액 없어지면서 합계 금액 1200만 원 똑같죠. 예, 이렇게 하면 됐어요. 자료 설명에서 보시면 운동하자의 정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상 입력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음 거 또 뭐가 있나 볼까요? 다음 거 보니까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이거 설명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냥 실무 업무 운전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생기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이렇게 시험 문제 준비하시면서 실무적인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라 그랬죠?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기 올해게 아니라 전년도 결산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회사에 가시게 되면 지금 회계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해서 계속 다음에 2월이 되지, 정기분 재무제표에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위해서 이런 그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든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걸 입력하는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런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여지껏은 장부로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그냥 장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반 뭐 엑셀이라든지 뭐 등등 기타 그런 간편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가 회사의 규모도 커지고 회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도 바로바로 반영하고 싶을 때 이런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년도까지 최종 결산이 된 상태에서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면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쫙 다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부터 올해 자료를 거래를 입력하면서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이런 경우 처음 회계 프로그램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경험상 보니까요, 지금은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계사 사무소라든지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거래처가 지금 저희 딸들 보니까 한 5, 60개 정도 거래처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에서 장부 기장을 하면서 처음 이런 데 등록하고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재무제표, 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등록해서 그 회사를 갖다가 반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주로 사용할 때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는 회계장부가 엉망이어서 그 회계연도를 다시 한번 세팅하고서는 새로 시작할 때, 그때 이런 자료를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시죠.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정기분 재무제표에 이런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이라든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실무 업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실무 수행 두 번째, 거래자료 입력. 회계상의 거래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FAT 1급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거래자료들은 실무에서 초급 단계라고 뭐 중급 단계 나눌 게 아니라 좀 덜 복잡하고 매달 대부분 발생하는 것들, 아주 흔한 거래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배워두시면 실무에 가셔서도 이런 증빙서류를 보고 이렇게 입력할 줄 알면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료 설명, 우선 내용을 보니까 이거 주민세네요. 주민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갖다 우리는 지방세라고 부르거든요. 대표적인 지방세가 주민세라는 얘기죠.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게 지방세인데, 거의 매년 많이 발생해요, 이거. 그래서 이거 하나 익혀두시면 실무 업무 보실 때에도 그대로 보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주민세 나온 게 용지는 다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답니다. 자, 날짜 8월 31일 날 법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고 하네요. 그럼 주민세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세금이니까 우리 뭐라고 회계를 처리를 해야 될까? 그거를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전체 메뉴를 클릭하고
이는 부가세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날짜는 여기 8월 31일이라 그랬죠. 8월 31일 해주시고요. 구분은 차변에 뭐라고 입력할까요? 기정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FAT 1급에서는 여기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건들지 않습니다. 항상 판관비 기정인 800번대만 비용 기정을 사용해 주세요.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거래처는 없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언제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는 뜻이겠죠. 이 거래처는요,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정 and 손익계산서의 비용계정, 여기에다가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거래처 입력하는 계정들은 문제에서도 설명이 나오지만 자산계정, 예금계정, 그죠? 자산계정 중에서도 우리가 돈을 주거나 받을 게 있는 거래처들, 즉 우리 자산에서는 매출 계정이 될 거예요. 매출 계정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매출 계정,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여기 상대적인 계정은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지급 받을 어음 계정, 상대적인 건 뭐 있죠? 지급 어음 계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매출 채권 얘기했던 거죠. 여기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관련된 거 미수금 계정에 반대되는 거 미시급금, 그 다음에 미수금 말고 선급금 자산 계정이죠. 우리가 받을 여기 먼저 지급한 거, 먼저 지급한 거, 그다음에 선수금 부채 계정이고, 이렇게 자산 부채 계정에서 우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참고로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것만이라도 왜 아주 중요하니까요. 얘를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 합쳐서요. 거기에 반해서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은 매입채무라고 부르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얘를 기타 채권이라고 부르고, 미수금과 선급금이요, 여기를 기타 채무라고 불러요. 요런 계정, 이런 계정에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전산회계, 전산세무, 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는 여기 금융기관, 은행이죠. 은행, 여기에 거래처 입력을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여기 공인회계사회 AT 자격시험에서는 은행, 거래은행의 거래처, 은행의 거래처죠. 거래처, 은행, 금융계정에다가도 보통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좌 예금이라든지 정기 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이라든지 이런 그 금융 관련 계정에다가도 거래처 은행을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세무사회에서 시험 보는 시험에서는 이거 입력 안 해도 되는데 거래처를 여기서는 입력한단 말이죠. 그럼 실무에서는 어떠냐고요? 실무에서도 여기처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보통예금이 회사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예금 통장이 3개, 4개, 5개, 6개 된단 말이죠. 그럼 보통예금만 쓰면 얘가 어느 은행의 보통예금 계정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이런 계정에 거래처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헷갈리지 말고요.
수익 계정이라든지 비용 계정에다가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여기 세금공과 800번대는 다 우리 비용 계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 계정에다가는 거래처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금액을 입력해야 되겠죠. 금액은 55,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5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에 따랐어요. 보통예금계좌. 근데 은행은 어디라 그랬죠? 국민은행이라 그랬죠? 국민은행. 여기 국민은행 여러 가지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예금계좌에서 55,000원 입력했다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 걸 보시게 되면 약소금 발행 전자어음이네요. 지금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음 발행이 활발합니다. 옛날에는 전자어음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어음이라고 쓴 그런 어음들을 많이 발행했어요. 뭐 지금 그 어음책이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회사에 갖다 주는 어음책이 있는데 약소어음이라고 쓴 거 손으로 쓰든지 뭐 등등 프린트를 하든지 해갖고서는 어음을 갖다가 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러 가지 위험성, 리스크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전자어음 거래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자어음, 즉 약소어음을 발행했대요. 그럼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거래 내용을 보고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자, 어음 거래할 때는 얘를 등록해 주기 위해서 이 거래 내용에 대해 분계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볼게요. 날짜는 10월 17일이고요. 헬스케어의 외상대금 1,770만원 중에 일부는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 어음을 지급했을 때는 외상대금이라 했잖아요. 외상매입금을 일부는 전자어음으로. 그러면 지급했다는 것은 외상매입금 얘를 갚는 행위니까 먼저 분기를 여기서 잠깐 써드리게 되면 입력하는 건 금방 하니까 미리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외상매입금은 부채계정이잖아요. 자기 자리가 대변인데 지금 그 외상매입금을 갚는 거니까 외상매입금 1,770만원을 갚는 거고요. 근데 이 갚는 수단이 뭘 우리 걸 줬냐 하면 지금 어음을 줬다고 했었죠. 어음을 그러니까 지금 이 어음은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기가 돼야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는 어음, 매입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 어음에서 금액은 얼마를 갖다가 아이고 못 봤네 했는지 위에 거 금액 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안 보여서 보이나? 지급 아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금액을 좀 이따 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면 우리 자기합수표라고 여기다 쓰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증권 증서의 명칭이 자기합수표예요. 근데 우리 회계 계정으로 쓸 때는 자기합수표는 현금으로 우리가 쓰기로 배웠어요. 그래서 현금 얼마 알겠어요. 현금 얼마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지급어음 나간 거 얼마인가 봤더니 지급어음은 1,000만원 그죠? 그럼 현금은 77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등록을 먼저 거래를 회계를 처리를 먼저 해주셔야지 돼요. 분계를. 날짜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10월 17일 해주시고요. 자, 차변에다가는 외상매입금 갚을 거잖아요. 그죠? 외상매입금. 저 지금 코드를 바로 입력했는데 여러분 그 실무에서 가능하시다면 지금 배울 때부터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렇게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뭐죠? 회계 프로그램 까먹었네. 하여튼 얘하고 그다음에 세무사회에서 쓰는 세무사랑이라든지
이 프로그램 계정 코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자주 쓰는 계정 코드들은 암기를 해 놓으시면 업무 효율도 높고 남들도, 그러니까 윗사람들이라든지 하여튼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인정을 좀 잘 받는 편이에요.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를 테니까요. 자, 외상 매입금은 아까 얘기했던 채무 계정이죠. 매입 채무 계정이면 부채일 경우 또는 매출 채권인 경우, 기타 채권 채무인 경우 거래처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래처는 어딘가 봤더니 헬스케어에 외상 매입금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냐면 1,770만 원 이렇게 있죠. 자, 외상 매입금을 갚는데 어떤 수단으로 갚았느냐? 지급보험이라 그랬죠. 지급보험. 지급보험은 나중에 누구한테 지급해야 돼요? 여기 헬스케어한테 그대로 지급해야 되겠죠. 0700이 그대로 쓰면 돼요. 금액은 1,000만 원을 갚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도 갚았어요. 그죠? 현금은 101번. 현금에다가는 우리가 주고받을 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거래처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770만 원 이렇게 끝났죠. 자, 이렇게 해당 거래 사항을 입력해주고 2번 요구사항의 수행과제를 보니까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런 전자어음 이건 우리 회사에서 지금 발행하는 어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 회사는 여기 운동하자 회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어음은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즉 기업은행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기업은행에서 이 전자음을 우리 회사에다가 우선 발행을 하게끔 준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 때나 막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우리한테 이 전자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일련 번호를 등등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먼저 우리한테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자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정보, 전자음에 대해서 여기 일렬 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디 여기 해당되는 보통 이제 일렬 번호죠. 일렬 번호를 다 등록을 먼저 은행에서 해주면은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다 해줘야 되고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클릭해서 거래처에다가 발행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은행에서 우리한테 전달해준 이 전자음을 이 일렬 번호를 등록을 여기다 시켜야지 걔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 등록번호 등록해서 그 다음에 지급업 현황에 반영해서 얘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서 두 가지 절차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요즘 문제는 특히 FAT 1급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전자음을 등록하는 과정을 미리 등록을 해 놓은 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된 전자음을 사용해서 거래처에 발행하는 것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은행으로부터 받았을 때 등록하는 과정 요거는 넘어가고 거래처에 발행할 때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는 것만 여기서 기록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되냐? 이 문제는 실무에서도 전자음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음에 대한 분개를 할 수 있고 등록을 해야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거래에 대한 등록을 분개를 해놓고 자금 정보를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할 때에는 우리 지급어음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지급어음 클릭해 놓고 F3이라는 코드를 누르게 되면은 지급어음 관리 그래서 자금 관련 정보 항목이 여기에 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변에 지급어음도 있죠. 대변에 지급어음이 왔을 때는 어음 상태는 무조건 발행어로 자동으로 뜬답니다. 문제에서 여러분이 입력하시고 발행해야 될 것은 이 어음 번호에 벌써 커서가 가 있죠. 여기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사용하라 그러면은 F2 조회하는 거 있죠. 조회하는 걸 F2를 눌러보세요. 여기 있죠. 요거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여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부터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등록하는 절차는 등록을 미리 해놨다 이렇게 요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더 편해진 거죠. 일일이 이거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어음이라고 발행일은 언제예요? 발행일 요거는 여러분이 써주셔야지 돼요. 아니, 지금 만기를 참. 발행일은 오늘 여기 문제에서 10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여기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기일은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기일은 여기 보시게 되면 2024년 12월 17일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입력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요. 이렇게 날짜 이거 자동으로 반영됐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만기를 2024년 12월 17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지급은행 당좌에서 기업은행에서 보내준 거니까 지정 강남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어요. 그럼 여기 입력 딱 해주면서 여기 발행 지급 하고 나와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분기도 이렇게 된 거 보실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0월 21일이고요.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맡기신 금액 300만원. 이게 300만원이 왜 돈이 들어왔을까? 대한무역의 파산으로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제 실무 경험상 이런 경우는 99% 없습니다.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돈 떼먹고 등등 한 돈 안 주는 회사가 돈 보내온 거래는 본 적이 없는데 TV에서는 봤네요. 누구?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 빚졌던 거 정말 열심히 해서 다 갚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전기라고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예요. 전년도 2023년도에 어떤 날짜에 파산을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아마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했을 것 같아요. 전액다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거래처 대한무역에서 없애버렸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받을 건데 받지 못하고 거래처가 파산했기 때문에 비용, 대손 상각비나 또는 대손 충당금 아니면 주기 계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이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 대한무역이 외상 매출금을 장부에서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외상 매출금을 받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거래처를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 금액 받을 게 없다고. 그런데 양심바른 이 사장님이 올해 2024년도에 날짜는 10월 21일에 우리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거래처 써주시고 얼마를 300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돈을 받고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있는 이 외상물출금을 여기다 없애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처가 없어졌으니 또 외상물출금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 번 이 문제를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회계상의 감각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냈지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특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좀 잘 시험 문제로서 이건 이론 문제에서도 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렇게 전년도죠.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이 매출 채권이 단기에 회수가 됐을 때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건 여러분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차변에 기록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대변에는요 계정을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서 기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요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문제예요. 전년도에 대손 삼각비를 처리했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건 두 개를 다 합쳐서 외상매출금을 떨어냈건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전기에 대손된 금액이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입금이 됐다고 한다면 대변의 계정 과목은 뭐다?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전기에 대손 처리, 비용 처리했던 뭐가 했던 거네 외상매출금을 없애버렸으면 단기에 이렇게 회수가 되었을 때 대손 충당금은 올해 것도 있겠죠? 합쳐서 대손 충당금으로 다 사용에다가 2024년 기말이 되면 어차피 대손 충당금 다시 설정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뭐 남금 모자르건 대손 충당금 다시 설정하고 일단 들어왔을 때는 대손 충당금에 포함시켜서 사용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요걸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입력을 해보게 되면 날짜는 10월 21일이라고 했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이라고 그랬죠.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다가는 여기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금액 똑같이 3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는지요? 여기 우리 금융기관 거래처 반드시 써주기로 했어요. 이거 은근 안 써가지고 감점 내지는 보통 감점이라 그러는데 69점으로 떨어지면 무지무지 억울하겠죠. 그죠? 요거 근데 특히나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 거래처의 회계 분계를 정확히 맞았다고 메모까지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해도 분명히 70점이 됐는데 69점으로 떨어지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거래처를 빼먹은 거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채점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얘 문항상으로 하나에 몇 점이 됐든 간에 감점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CBT 시험 문제를 바뀌면서 나중에 실무 수행 문제가 나오죠. 실무 수행 문제 거기에서 이 거래처를 빼먹어도 잔액이 틀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틀리게 된단 말이죠. 주의하셔야지 돼요. 잘 틀리시더라고요. 자, 별것도 아닌데 할 때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 여러분들이 흔히 잘 실수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네 번째 문제는 여비정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날짜는 10월 28일 거래고요. 영업부 직위사원 김하성이라고 되어 있고 출장 일시 2박 3일 정도인 것 같고 부산 신규 거래처 상담.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은 아니어도
이런 내용의 정산서들을 여러분이 일반 기업에 들어가시면 아주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장 가시는 분들에 대한 출장료비 지급해 드려야 되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라든지 증빙서류 받아서 정산을 해 주셔야 된답니다. 보통 나갈 때는 어떤 내용에 쓸지를 모르니까 정확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고 가지급금이라고 쓰고, 이렇게 갔다 와서 정산을 할 때는 그 가지급금을 갖다가 없애고 요 비용들을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급받은 금액 보면은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출액 60만 원. 출장 갈 때 지급받은 금액은 50만 원인데 실제 지출액이 10만 원이다. 그 출장비 차액, 이거는 회사에서 뭐 안 줄까요? 그 당사자한테 돌려줘야 될까요? 당연히 줘야 되죠. 숙박비가 이만큼, 식비 이만큼, 교통비 이만큼. 즉 지출 내역을 다 합치게 되면 여기 60만 원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출장비 차액은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주든지,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현금 잘 안 다뤄요. 이 금액이 됐다 할지라도 회계 담당자가 이걸 가지급정산이라고 그러는데, 가지급금 가져갔던 출장여비에 대한 정산을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해서 회계팀장한테 결제를 받게 되면, 회계팀장 결제 받고 또는 그 위에 부장이나 이사가 있으면 다 승인이 결제를 받고 나서 이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은 그렇고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바로바로 처리해서 주는 경우도 있겠죠. 자, 여하튼 간에 여기 10월 28일 자료 설명을 보니 출장을 마친 영업부 직원의 여비 정산하고 차익은 현금으로 지급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0월 24일 거래 창구에서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해볼까요? 28일 이렇게 하고요. 우선 이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얘가 벌어지는 상황,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분기를 해볼게요. 보편적으로 출장을 24일날 가게 됐으니까 24일 거래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24일 조회를 해보니까 출금, 현금으로 가지급금, 그 다음에 거래처, 이 가지급금 계정도,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도, 거래처, 특히 가지급금 계정이요, 반드시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거래처 기록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가지급금 계정도 거래처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대부분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우리 직원들이에요. 회사에서는 회계 프로그램 안에 거래처에 우리 직원들의 코드를 만들어서 다 대부분 등록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출장 가는 직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지급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급금 정산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람 임명별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24일 거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설변에 가지급금 여기 거래처 기만성으로 해놓고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대변에는 어떻게 줬다는 뜻이에요? 현금 이렇게 줬죠. 50만원. 자, 이 직원이 이제 출장 가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이 얘기할게요. 가지급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출장 갈 때 가지급금 줬던 거 있죠.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 누구한테 누구의 가지급금 정산을 해줬는지 반드시 써주시고요. 50만원 얘부터 반드시 없애 주셔야지 돼요. 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은 말 그대로 가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때는 잔액이 단 1원 남으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가지급금 정산할 때는 직원들도 많고 1년 동안 출장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 정산을 1원도 남기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여기 정산을 해서 여기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도 가지급금 똑같은 금액 거래처 이거부터 없애놓고 그 다음에 정산 규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실무에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차별에다가는 지금 여기 보니까 숙박비, 식비, 교통비라고 돼 있죠. 이거 다 따로 쓰나요? 출장 가서 쓴 숙박비, 식비, 교통비 얘는 한 뭉뚱그려서 여비 교통비라는 항목으로 씁니다. 금액 총 금액은 얼마예요? 60만 원. 일일이 이 계정 나누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비 교통비 60만 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금액이 차변과 대변 10만 원 차이 나죠. 여비 교통비에다가 현금으로 10만 원 차액 줬다고 얘기했죠.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일할자로 가지급 정산 그랬죠. 출장 갔을 때 가지급 정산이라는 용어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가지급 정산 그러면 출장 갔던 분들 정산하는 거, 여행 뭐 등등 회사 업무로 했던 분들이 돈을 가져간 다음에 그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며칠 날짜로? 10월 28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란 얘기죠. 자, 그래서 날짜 다시 28일 해주시고요. 우선 가지급 정산할 때는 가지급금 거래처는 김하성 해주시고요. 50만원 이렇게 먼저 해주라는 얘기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잔액 잘못 떨어갖고 10원 100원 매돈 나오고 상사한테 경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가지금 잔액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12 여비교통비 비용 계정에다가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 6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다시 대변에다가 이번에는 현금이죠. 현금 10만원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됐죠. 여기 분기는 이렇게 됐죠. 가지금, 현금, 여비교통비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이번에는 며칠 문제 31일 문제 뭔가 내용을 볼까요? 복사기 수리인다네요. 자료 설명 사무실 복사기를 수리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금 전표를 하면 되겠네요. 사무실 복사기 수리했을 때 계정 뭐라고 써요? 수선비라는 계정 써요. 기기장치를 수리하거나 사무실 복사기 이런 걸 갖다가 처리할 때는 여기서 또 말 나왔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수익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여기 수선비가 있어요. 그래서 수선비라는 기종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실제로 여기 복사기 수리하고 여러 가지 계정 편한 계정으로 자주 쓰는 계정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사기 수리하고 수선비 이 계정이 아니라 복사기 수리하고 나서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써야 되나 여기 명확하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용역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크게 없거든요. 여기는 시험 문제니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하면 수선비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날짜는 10월 31일자네요. 여기 31일 차변에다가는 여기 F2 눌러서 수선비 800번대 쓰라 그랬죠. 쓰시고요. 금액은 2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 차변이 아니라 여기 1 해갖고 출금 해갖고서는 차변 현금으로 오게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5번 문제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자, 여기 3번 실무수행 부가가치세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